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창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장님께서도 3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조금 숨이 찼는데 또 그것도 쉬지 않고 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숨찬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쉬시고요. 예, 우리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대선 캠프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길입니다. 먼저 우리는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님을 응원하기 위해 포천을 방문해 주신 최지원 전 감사원님께 큰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앙 캠프에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포천을 방문하여 주신 저희 대학 동기이자 홍준표 대선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선동 전 의원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번 대선은 깨끗한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존경받는 최지영 전 감사원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재형입니다. 포천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에 여러 가지 또 이 좋은 계절에 주말에 여러 가지 스케줄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금년 6월 말까지 이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나라의 국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시행했고 또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이 나라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첫 번째 결과물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 결정 과정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경제성 평가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해서 그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정부는 오히려 정부 여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국회에서 제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아주 거친 공격을 받았던 장면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나라의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의힘당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스틱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에서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야당 국민의힘당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라도 나와서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사임하고 소위 말하면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저도 출마했었습니다만은 지난 2차 경선에서 4강에 들지 못하고 저희 대선 레이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당과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홍준표 후보에게 제가 저희 자그마한 힘이라도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당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1위인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건 아니었지, 공식적으로 자료가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언론에 난 언론 보도나 또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1위 후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뭐 저희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한 30여 년 법관으로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감사원장 생활을 3년 6개월 하면서 국정 전반을 살펴봐서 제가 정치에 이제 참여하면서 그래도 뭐 저희 법관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나 감사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정 전반을 살펴본 경험을 가지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 대통령으로서의 뭐 제가 만일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뭐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 모든 국가의 모든 그 사안, 특히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국가 안보나 국방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의 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달 동안 뭐 그걸 열심히 자료들 보고 정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네 후보들, 우리 당내 네 후보들 가운데 그럼 누가 과연 이런 어려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국정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 가장 정치 경력이 오래죠. 우리 남아있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원내대표, 당대표를 하고 또 경남도지사로서 그래도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 나갔던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난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선전했던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정 경험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여당 180석 가까이 되는 그 180석의 그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정치적인 역량, 이 보통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서는 이 험난한 국정을 이끌어가기 참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대통령직의 수행 과정,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대통령직의 수행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치적인 다양한 풍부한 정치적인 경험이 없이는 국정 수행이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국정 수행의 능력이라는 면에서 제가 홍준표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대통령 후보로서의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뭐 제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 소위 말하면은 뭐 지방의회, 기초, 뭐 광역서부터 국회의원까지 공천과 또는 정치자금에 따라서 줄 세우고 줄 서고 하는 이 개파 정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이 지난번에 탄핵의 아픔을 겪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태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당에 걸었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치를,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정치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개혁해가지고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저는 꼭 정치를 한 그 기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새로 시작한 사람이라도 그 정치하는 행태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준표 후보 계파가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계파가 없는 게 본인이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계파가 없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인이 만일 계파를 만들 생각만 했다면 뭐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더 방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대권을 잡은 후에도 신세 질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어서 마치 그거는 당 속에 하나의 커다란 당이 돼버려 그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 홍준표 후보가 우리 다른 후보보다는 월등히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풍부한 당내 경험을 통해서 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본선에서 우리가 나갔을 때 과연 누가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은 젊은 층의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경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우리 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4.7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우리 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여 동안의 실정과 폭정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인 각 전 시장들의 성추문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주거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전부 다 사라지고 또 국민들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돈 나눠주는 거 이거 결국은 곧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에 한번 힘을 실어주자 해서 지난 보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그러한 그 흐름이 우리 당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중에 한 사람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힘이 실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우리 좌파나 우파나 약 30% 내외의 강고한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라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우리 당의 남은 네 후보 중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젊은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거기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거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선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후보다. 물론 젊은이들의 지지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왜 젊은이들만 중요시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이들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자녀고 우리들의 손자들이거든요. 그 젊은이들의 미래는 결국 연세 드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라는 것이죠. 이러한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가장 지금 있는 후보 중에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들과 가장 잘 소통하고 또 젊은이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잘하는 그런 후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네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보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후보들 간의 어떤 네거티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본선에 나가면은 우리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내 후보이기 때문에 서로 참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이러한 경선 과정에서 있어서의 어떤 검증과 비판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지금 여권의 공세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 정권의 그러한 거센 검증 공세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미처 변명할 틈도 없이 그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을 내세워가지고 이 병역에 면제 비리가 있다라고 막 터뜨리고 나니까 그거 변명도 미처 변명할 수도 없는 사이에 선거가 끝나버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차례나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누구나 다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 선거 결과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꼬투리 자체를 주지 않는 그러한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도 그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통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박한 시민들의 바람인데 누가 봐도 사실은 뭐 보통 사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고 최근에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그 자그마한 성남시에서도 개발하는 곳곳마다 비리 의혹이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비리에 휩쓸리지 않는 비리의 어떤 각종 의혹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도덕성과 각종 비리 의혹을 공격하는데 상대방 후보도 너도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막 재받아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쟁점인 문정부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저분한 선거판이 되어버리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 선거를 외면해 버려서 결국은 투표를 안 하게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약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확실한 정권 교체와 또 이 나라의 앞으로 이 나라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이러한 판단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누가 돼도 우리 당이 한 마음이 돼서 설사 홍 후보가 안 되더라도 한 마음이 돼서 다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서로 너무 막 그 원색적인 비난하는 걸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죠. 최근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보들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런 걱정은 좀 덜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누가 후보가 되든지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네 후보 중에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그 다음에 선거 후에도 단순히
뭐 문재인 정권 타도만 가지고서 사실은 나라를 이 선거를 한다는 건 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정권을 타도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뭐 문재인 정권 확실히 타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선진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점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당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